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죠. 이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법 함께 찾아가 볼게요.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 아래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서 전문가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 한 분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보험을 알려드리는 김형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설명해 주실 쉽고 빠른 보험 설명해 주실 김형근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병현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 김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뢰 있는 보험을 설명해 주실 김병현 전문가님이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지원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이 모험이 되지 않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박지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전문가님까지 인사 나눠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떤 주제들을 오늘 살펴볼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보험 보장 분석입니다. 김형근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들 담아와 주셨을까요?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아마 보장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송에 나오셨던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당장 설계사분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보험 전문가분들께서 언급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 분석 중요하다라는 것은 익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보장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던 걸까요? 오늘은 이 보장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 필요성과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 속에서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사실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왜 보험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이 보장 분석이라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을 분석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는 나의 보험을 꼭 분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보장 분석의 필요성 그 첫 번째 이유로서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원적인 이유로 사실 많은 분들께서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장 분석을 진행해 볼 때 내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하시는 분들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안다고 자부했던 분들조차도 막상 이 보장 분석을 진행해 보면
실제 본인과 알고 있던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40대 분들 평균 보험료가 42만 5천 원, 그리고 50대 분들은 45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평균 보험료가 아닌 최소치로 월 2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월 20만 원의 보험료 1년으로 계산해 본다면 2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험료라고 한다면 10년 또는 20년으로 장기적으로 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 2,400만 원 또는 4,800만 원의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러니하게도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A 브랜드가 좋을지 또는 B 브랜드가 좋을지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A 모델의 장점과 기능, B 모델의 장점과 기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세세하게 분석해보고 신중하게 제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가 비교해보고 결정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 상품은 어떻습니까? 2,400만 원, 4,800만 원. 앞서 말씀드린 가전제품보다도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구매했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기능, 보장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보험도 굉장히 고가의 상품인데요. 집이나 가전제품은 면밀하게 따져보고 분석하는 게 익숙하지만 보험은 약간 방치해두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만약에 이런 보험 보장들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내 보험 상품에 대해 잘 모른다. 여기에서 오는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요. 오늘의 주제, 보장 분석의 필요성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보험을 넣는 뚜렷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원래 보험을 준비했던 그 이유, 목적성과 그리고 내 보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과 보장 범위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견해는 대한민국에 출시된 보험 상품 중 나쁜 보험 상품은 없다는 견해입니다. 암내심에 대한 3대 질병 진단비도, 수술비도, 입원비도, 간병과 치매 보험, 운전자 보험과 상해 보험도 정말 많은 보험 상품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실상 하나씩 따지고 본다면 모두가 다 중요한 보험 상품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개개인의 보험을 준비하는 그 이유, 궁극적인 목적성은 분명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어떤 보험 상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았을 때 어떤 분은 나는 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3대 질병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수술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요. 상해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각자마다 목적과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암이 가장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보험을 준비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암으로 인해서 나오는 암 진단비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해 보니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보험을 그때 가서 확인해 보니 암 진단비가 미미하거나 특정 암만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병원에서
수술 치료가 아닌 비수술 치료를 권했지만 내 보장이 표적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로만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면요. 내가 이번에 운전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운전자 보험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험 안에 있던 보장 내용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운전자 비용 담보 기능을 담당하는 담보가 아니라 상해 담보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름만 운전자 보험이고 상해 보장을 담보로 했던 보험인 겁니다. 사실 단적인 예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러한 사례가 정말 무수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난 뒤에 부랴부랴 내 보험을 그제서야 확인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보험을 넣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잘 모르게 된다면, 이 목적성을 놓치게 된다면 분명히 겹치거나 빠지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요한 이유, 또 다른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어쩌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민감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금. 요즘은 이런 표현을 숨은 보험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숨은 보험금은 뉴스라든지 많은 인터넷 기사와 매체를 통해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금융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이 12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 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어쩔 수 없는 영리 목적의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내가 구매한 상품을 활용하는 것, 다시 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몫은 온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가 알고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과 내가 전혀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 이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요, 예를 들면 시간이나 노력 대비해서 미미한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번에 청구하려고 하셨다가 잊어서 청구하지 못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해서 청구하지 못했다. 그마저도 미리 보험금을 챙기지 못해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되어 버린다면 정말 아까워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하게 치아가 파절되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보통은 치아보험에만 청구를 하는 편인데요. 사실 이 치아 파절은요, 골절 진단비도 청구가 가능한 담보가 있습니다. 혹시 치조골 이식 수술까지 진행하셨다면 수술비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종종 있었고 고객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꼭 전문가를 통해서 보장 분석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 이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청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잘 모르게 된다면 제대로 청구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손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장 분석의 필요성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앞선 주제인 보험을 넣는 그 목적성과 아주 연관이 깊은 부분인데요. 바로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상 대한민국에는요, 나쁜 보험 상품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보험을 스스로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 상해담보 등 보장 범위는 넓게 그리고 보험금은 많이 받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보험료를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 고정 지출이라 할 수 있는 수도세, 전기세와 같은 공과금, 그리고 통신비 등을 포함해서 이 월 보험료도 가계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도 월 고정 지출로서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경제적인 상황이랑 타협을 봐야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료 지출이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0만 원 선에서 어떻게 내가 보험을 준비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선 내용들처럼 내가 보험을 넣는 그 목적성에 부합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내 상황과 맞게끔 보험 설정을 잘 한다면 보험을 가입할 때 한 달에 내는 그 보험료가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또 준비하고 싶은 보험은 무엇인지 그 판단 여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차선책으로 어떤 보험을 또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실손의료비와 3대 진단비, 수술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졌다면 간병과 종신보험 등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졌다면 어떤 부분을 천천히 줄여나갈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객님들마다 성향과 경제적인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보험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 4가지 정말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장 분석을 왜 해야 할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보험을 가입하는 그 목적과 내 보장이 서로 일치하는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보장 안에 내가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경제 상황과 맞게끔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서 현명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어 보험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험 주제였던 보험 보장 분석은 정리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뇌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김병현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은 단순히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치료비랑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뇌혈관 질환은 암 다음으로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하기 이전에 이 질환이 뭔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뇌혈관 질환은 말 그대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뇌경색증이나 뇌출혈을 예시로 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으로는 언어장애, 전신마비, 그리고 치매 증상까지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천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고 회복이 쉽지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후에도 후유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혹시 앵커님 주변엔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치료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을 걸리시고 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후유증이나 그리고 또 회복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치료 후에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재활 치료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른 입원비, 그리고 간병비, 수술비, 약제비 같은 꽤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 단절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질병이 걸리게 된다면 치료에 전념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이 좀 어려워지겠죠. 가뜩이나 이제 치료 비용도 많이 드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보험으로 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보장 범위 확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뇌출혈 진단비만 보장되는 보험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CI 보험 같은 종신보험을 유지하시면서 나는 든든한 보험 하나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는 뇌경색증, 즉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혈관 질환은 보장받으실 수 없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뇌출혈 진단비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졌을 경우에만 보장되는 특약이고,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 보장한다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약관을 살펴보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뇌졸중 진단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났을 때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뇌졸중 진단 시에는 보장받기가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의료기술이 꾸준히 발달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매년 꾸준히 받으시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이 되고 빠르게 치료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보다 발병률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사망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서 CI 보험의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매우 어렵다라는 특징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뇌출혈 진단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는 없거든요. 증권 열어보셔서 미리 확인하고 대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이 뇌출혈 진단비 말고도요, 뇌졸중 진단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내 보험은 뇌졸중 진단비가 가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완전히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표가 뇌혈관 질환 분류표인데 뇌졸중 진단비는 I64, 즉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은 보장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알려져 있는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평소랑 다르게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안면마비가 일시적으로 생기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빠르게 내원을 하게 되는데 진단 초기에는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I64 코드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원인이 출혈성인지 허혈성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I64 코드일 때는 뇌졸중 진단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 보험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장을 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비 보장 여부입니다. 뇌혈관 질환 치료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스텐트 삽입술과 코일 색전술, 그리고 클립 결찰술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것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허벅지, 대퇴부 동맥이나 손목 동맥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좁아진 뇌혈관을 그물망을 펼쳐가지고 넓혀주는 시술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일 색전술이나 클립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뇌 동맥류 치료에 사용이 되는 수술 방식인데 혹시 앵커님께서는 뇌 동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들어는 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뇌 동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어떠한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뇌 동맥류라고 하면은 혹류자를 써가지고 뇌 동맥의 한 부분에서 혹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이 혹에 대해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백금 코일을 넣어서 더 이상 혹 안에 혈류가 공급되지 않게 차단되는 방식을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고 있고 클립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파열된 동맥류를 찾아내 가지고 클립으로 막아주는 치료 방식을 말합니다. 진단비는 아시다시피 최초 1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회당으로 보상하는 질병수술비나 엔대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같은 특약을 추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팁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진단비, 이 부분은 뇌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것을 택해 주시면 좋고요. 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 수술비로 같이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사실 요즘에 보험 리모델링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뇌혈관 질환도 좀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좁거나 오래돼가지고 요즘 질병 트렌드나 치료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뇌출혈만 강조가 됐지만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증이 발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특약으로서 추가를 하여 보충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암도 그렇지만요,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발병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뇌혈관도 마찬가지겠죠? 네, 당연합니다.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에서 6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70대 이상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가지고 혈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험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방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 혈압, 혈당 관리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질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다면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방 꿀팁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예고가 없이 찾아오는 질환입니다. 건강은 물론 재정적인 안전망도 함께 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보험증권 한번 꺼내보시고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두 번째 주제로 침묵의 그림자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뇌혈관 질환의 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보험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마지막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박지원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들 담아와 주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 요즘 부모님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간병인 보험입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간병보험이 어떤 보험이라고 불리는지 아실까요? 일단 든든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맞고 자녀가 부모님의 간병비를 걱정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효도보험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더라도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하는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간병보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보험임이 분명합니다. 제 고객님께서 오른쪽 발목 골절로 입원 수술을 하셨습니다. 골절은 뼈가 붙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고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해야 되고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랜 입원으로 너무 지치는 상황이 왔으며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고객님의 보험 내용을 확인했더니 간병인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나머지 이번 30일 동안 간병인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5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고 고객님께서 진작 연락을 할 걸 그랬다며 저에게 엄청 고마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오랜 기간 지나면은 잘 알지 못하는 보험 중 하나인데요. 왜 간병인 보험이 중요한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간병인 보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실비나 암보험은 많이들 가입하셨을 것 같은데요. 간병보험은 아직 낯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간병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치료 기술은 나날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올라가는데요. 생존율이 올라가는 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마냥 건강하게만은 늙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가족들이 한 지역에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취직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이 어렵다 보니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어머니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경우도
대부분이었고 가족 간병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50대, 70대는 형제 자매가 많아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이 가능했지만 30대, 4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외동이 비율이 많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며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취직하여 1인 가정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간병보험이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핵가족화라던가 고령화가 그 이유로 꼽힐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간병을 당연하게 내가 도맡아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결국 힘든 거거든요. 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부담 경감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미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가정했을 때 치료비는 실손의료비나 수술비, 진단비 등에서 치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많이들 준비해 두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간병인 비용은 어떤가요? 간병 기간이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된다면 현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직접 간병하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다 보니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간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가족분들은 극단적 선택이나 간병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가족 갈등 범죄 등 신문기사 사회면을 통해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병 파산,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 내 자녀가 아파 간병을 하고 있는데 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와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까지 드니 실제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돌봄, 의료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간병의 주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몰리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50년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인구 구조가 변해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책임지거나 노인이 노인을 간병을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독박 간병, 간병 파산의 현실이 머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의료비와 치료비는 실손의료비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실손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갉아먹는 상황인 거죠. 진단비는 준비되어 있지만 간병비는 필요 없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거나 혹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평균 금액을 알아보니 하루 간병비 13만 원을 계산했을 때 일주일이면 91만 원, 한 달이면 390만 원, 그 외 추가 요금들까지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과연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문제는 뇌출혈 등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는 경우 1년에 간병인 비용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병원비는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겠죠? 가족들끼리 나누어서 부담하더라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간병보험은 물가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 간병비 정확한 비용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 많게는 18만 원까지도 이제 간병인 지원 이제 비용이 이제 듭니다. 근데 이제 어느 질병에 따라서 상해에 따라서 입원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시면은 뭐 15만 원 평균으로 해서 납입한 일수 그 곱해서 계산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보니까 평균에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선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데 저는 이제 고객분들께 평균적으로 15만 원 하루에 역시 고물가가 네. 반영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뭐 금액이 적으면은 이제 조금 불친절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큰 지출이기는 합니다. 한 달까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까지 알아봤고 필요성도 알아봤는데요. 간병인 보험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간병인 보험은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입원 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해 주는 건데요. 본인이 간병인을 구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간병인의 신원이라든지 능력이 보장이 되어 있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는데요. 48시간 안에 보험회사에 간병인을 요청해야 돼서 입원하고 신청하면 하루 이틀 간병인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구해야 되지 않아서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는데요. 친절하다든지 나와 맞지 않는 간병인이 올 수 있고 대신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원한다거나 교체를 원한다면 교체도 가능하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이라 한다면 간병인 지원보험은 갱신형밖에 없다는 건데요. 5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년 갱신은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보험회사에서 측정을 했고요. 5년 갱신, 10년 갱신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사용일당은 간병인 업체라든지 어플을 통해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한 후 간병인 사용 일수만큼 가입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데요. 먼저 간병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사에 영수증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의 장점은 비갱신형이라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안정적이고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입한다면 20년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을 대비 인건비 상승을 예측할 수 없어 가입한 금액 외의 인건비 상승 부분은 개인이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간병보험의 종류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간병인 지원일당과 사용일당을 짚어주셨습니다. 차이로는 일단은 가격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물가가 계속 반영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체증형 특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병보험의 장점은 일당으로 또는 지원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죠. 내가 간병을 받아야 할 10년, 20년 뒤의 인건비를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가입 금액의 5%를 인상하는 체증형 특약 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2배가 되는 특약 등이 있으니 가입 시 이를 고려하며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보완으로는 체증형 특약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요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직접 간병이나 입원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에도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병원의 플랜카드나 홍보 자료 등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호 간병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미 전문 인력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신뢰도도 있고요. 또 내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까지 갖춘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장점은 없을까요? 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개인 간병인 고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간병인을 사용하여 하루 10만 원, 20만 원을 지불하는 것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 10만 원 미만 정도의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환자 케어로 보호자가 상시 있어야 하는 간병에 대한 고충을 덜 수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한 체력 소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 인력의 의료 서비스로 대체함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간호 인력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 서비스 제공으로 한결 마음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위생에 관련된 부분, 식사 보조, 약 복용까지 손 하나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또한 많이 추천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로 감염에 대한 위험 감소하고 전문 인력에게 기본 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다만 단점으로는 면회가 제한적이고 1:1 케어가 불가능해져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 일당, 간호 통합 서비스까지 3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 간병보험은 나 자신을 지켜주는 보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까지 지켜주는 노후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보험 알아봤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엔 간병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